정수천입니다. 강의할 때마다 정수천입니다. 그렇게 자꾸 말을 해서 사람들 웃게 하는데, 현재 저 서정대 사회복지과 특임 교수로 있고요. 저도 8월 말에 이렇게 정년이 했습니다. 65세 정년이잖아요. 특임 교수로 재임용받아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제가 58년 개띠인데 저처럼 55년부터 63년생이 한 720만이 올해까지 전부 은퇴를 해요. 이게 굉장히 큰 덩어리인데 한국 사회 영향도 많을 텐데, 특히 사회 변화가 너무 많은데 이 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건가, 웰다인과 그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여기 부천대학, 유한대학, 서정대, 가톨릭대 한 10개 대학 이상에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자 2만 명 이상 되는 것 같고, 사이버에서 한 만 명, 수없이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서정대 특임 교수고, 또 대학원대학에서 석박사 지금 교육원에서 종장년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리아라는 분 오셨나요 혹시? 글로리아? 오셨구나. 어떤 분이 카톡방에 올렸는데 대구에서 올라온다고 막 전화를 자꾸 했었습니다. 하여튼 경양각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 강의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거 되죠? 이거 되죠? 이거 넘어가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물결이 우리 사회에 지금 오고 있죠.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사회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나님이 주신, 신이 주신, 부처님 주신 명을 잘 유지 보존해서 그 명을 끝까지 잘 갖고 잘 살 수 있는가. 웰다이링이라는 잘 죽음인데요. 잘 살아야, 충실하게 살아야 또 잘 죽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쭉 하겠습니다. 제가 정호성 시인의 시, 이 수선화의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한순호 교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빗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알배숲에서 가슴 보면 돌쇠도 너를 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그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말 하나님도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이 구절이 저는 마음을 굉장히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나간 지 20여 년이 넘는데요. 외로운 존재, 인간은 외로운 존재, 고독한 존재이죠. 고독한 존재, 외로운 존재를 어떻게 삶을 외롭지 않게 풍부하게 여유롭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잖아요. 하루하루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억울,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몰리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삶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제가 오늘 강의의 화두는 그렇습니다. 외로움과 관련된 강의입니다. 일본에서는 방송마다 내재 역량을 갖추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말이 안 들어왔습니다. 내재 역량. 내재 역량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의 지적 역량, 그다음에 정서적 역량, 신체적 역량, 관계적 역량을 잘 준비해야 노년이 좋다. 행복한 삶을 살다. 지적 역량, 학습, 공부, 게을리함 된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정서적, 마음챙이, 마음새, 마음 잘 가꾸는, 마음밭을 평화롭게 하는. 세 번째가 신체적 건강. 저도 하루에 6,000보씩 걸으려고 애를 쓰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건강하게 안 되잖아요. 꾸준히 바꿔야 되고. 네 번째가 관계적입니다. 특히 노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경제적 준비, 노년 준비, 경제적 일이잖아요. 두 번째가 관계적 준비입니다. 그 관계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외로움이라는 시를 한번 따와봤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기독교인인데 우리 마음에 맞는 시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 하나님도 외로우신 이 인간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 고독한 존재로서의 신의 피조물로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 그것이 핵심이니까 의원 간추하면서 천천히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오늘 학습 목표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 내가 자신,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기다움,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건가. 근데 그 회사 퇴사하면 90% 인간관계 없어져 버린답니다. 10% 남는 거예요, 회사에. 그 본 직장에서 90% 없어 10%만 남는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야 되는지 중심 학습 목표입니다. 이제 개론 이제 쭉 들어가겠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 사회적 존재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개인은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끊임없이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이잖아요. 누구나 생로병사하고 뭐 기rim하고 중첩되고 이런 일이 생기지만 결국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삶이 들어와서 정부를 만들고 죽음이 들어와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이 들어와서 삶이 들어와서 정부. 요즘 안에 리비아 같은 데 카다피가 죽고 나면 3만 명이 죽었다, 2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홍수 자연재해. 지금 그런 정부 기능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데 오늘 강렬하게 타러갔는데 기준금리가 118%더라고요. 베네수엘라 58%. 우리 기준금리가 3.5예요. 6% 금리만 주면 얼마나 좋아. 7% 주면 막 그렇게 좋잖아요. 기준금리가 118. 아르헨티나. 나라가 막 무너져 버리죠. 계란 한 판 살려면 뭐 돈을 얼마나 갖고 가야 되겠어. 달러 아니면 살 수 있어. 기준금리가. 미국은 기준금리가 현재 5.5, 우리가 3.5, 유럽연합이 뭐 5.25, 영국이 5.25까지 올라가요. 유럽연합 4.25. 우리도 금리 한 번 더 오를 것 같죠. 이게 이 개인 존재보다는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제가 지금 이번 대학에서 석박사 지역사회 교육론이라는 강의를 하는데요. 커뮤니티의 중요성, 석박사 과정인데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이 개인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구와 도움 없이 필요한 존재로 태어나면서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살아가기 좀 어렵죠.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누구고 싸우면 경찰관 도움 없이 의사 도움 없이 어떻게 삽니까? 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3대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그리스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고향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조금 살아났는데 거기도 포퓰리스트 때문에 정치인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고 나라가 무너져갖고 이제 정신 차려서 조금 일어나더라고요.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고향에 판사가 데모하고 경찰관이 비번날 데모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엉망인 나라가 됐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안 되겠구나 해서 정신 차려서 나라가 살아나. 그만큼 국가의 기능, 정부의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 특히 이 지역사회와 이런 것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존재 인간, 이렇게 결혼이니까 그냥 보세요. 사람이 진짜 서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람이 양쪽으로 한자 형성 원리. 인간이라는 글자는 사람과 사이에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 사회적 존재라는 거요. 사회적 존재라는 거요. 그다음에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관계 소통 속에 성장하지만 스트레스 80%가 인간관계에서 그런다. 이건 스트레스. 우리가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인간관계는 심리적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다. 되지만 바람직 관계는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행복한 관계가 중요하다. 되게 회사를 들어가서 젊었을 때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42회에서는. 그래야 입사를 합니다. 들어가서는 85%가 인간관계예요. 80% 인간관계라는 되게 상사를 잘 모시고 동기들 간에 잘 지내고
밑에 사람들 잘 끌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승진해서 승승장구하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도 인간관계 실패하는 사람이 나오고, 간호사가 굉장히 공부 많이 줬습니다. 4년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대학병원 간호사 돼도 그게 엄청 분기가 세야 돼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못 견딘대요. 그래서 돈 반밖에 안 주는 이런 일반 지역병원에 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정답도 있는 게 아니지만 그 감성 능력, 정서 능력이라서 EQ라고 그러는데요. 감성 능력, 정서 능력이 자기 마음의 그 그릇을 어떻게 키우고 상대방과 관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50이 넘으면 사람을 보면 대화하는 보면 그 사람의 언어 쓰는 것만 이 사람이 고품질 언어를 쓰는구나, 중품질 언어를 쓰는구나, 일상의 하품질 언어를 쓰는 거 보면 이 사람의 교양 정도, 이 사람의 인격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죠. 40 중반만 돼도 파악이 되죠. 그건 반신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감성, 지각 능력이 뛰어나니까 인간은 고등정신 기능을 가진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관계, 심리적 문제 이런 게 보통 이 인간관계에서 와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몇 가지 나가다 그 사례를, 이런 건 한 문제입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쭉 얘기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의미, 좁은 의미로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다. 정서, 이 감성, 정서 이런 거죠. 신은 참 이상해서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저라는 존재 보면 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네 분이 있잖아요. 우회로 부모 두 분,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네 분. 2, 4, 8, 16, 24, 48, 96 이렇게 올라가면 10대만 가면 1024명이 된대요. 그 중에 한 분만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유전적 형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누구나 어느 부모나 내 자식이 정말 성격도 좋고 정서가 좋고 머리가 좀 좋고 태어나겠는데 그건 심리 영역입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가 되게 IQ가 학교에서 공부 능력의 34% 차지한대요. 수학과학은 49%입니다. 머리가 정말 지적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학. 그래서 수학과 그다음에 영어, 국어, 그 다음에 사회역사, 지리 그런 순위죠. 그러니까 수학과학은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절반이 이건 49%.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세 번째가 사회역사, 지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예체능은 그렇게 머리하고 관련성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재반 문제다. 삶과 관련된 재반 문제. 인간관계 중요한데 인간은 태어나서 떼려야 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하죠. 다양한 사람과 관계. 되게 심리학에서는 한 사람이 정말 친한 관계를 5명으로 보더라고요. 5손가락. 그 다음에 결혼 같은 거 보통은 150명에서 250명이 온대요. 한 집에. 보통 인간관계가 150에서 250명까지. 근데 150명이 넘으면 인간관계의 폭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회사 조직도 150명이 되면 부서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 효율성이 넓어진다. 보통 인간관계는 5명 정도라고 해요. 아주 친한 관계입니다. 5명.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은 150 이상 250명 정도 인간관계에 맺고 지낸다고 합니다. 인간은 중요성을 의시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얘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삶을 영위할 때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이슈가 아닌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한 이유를 보면 인격과 개성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옆에 사람이 이렇게 붉은 옷을 입으면 붉은 마음을 갖는 것처럼 인간은 그 옆에 사람의 말을 많이 참고하죠. 우울한 사람 만나면 나도 우울해지고 기분이 좋은 사람 만나면 더 좋아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삶의 질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자아실현의 필수적인 요소다. 건강한 문화정도가 사회적 정책의 안내에 기여한다. 이 자아실현은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사귀냐면 에이브럼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욕구 5단계를 얘기합니다. 에이브럼 메슬로우라는 욕구 5단계가 있는데 심리학자입니다. 제일 맨 밑에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배고픔, 수면, 갈증 이런 거.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생기정립, 두 번째가 안전 3대 역종 실호, 좋은 환경이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소속 및 사람, 큰 회사에 소속되고 공무원들 소속, 사람 가정을 이루고 싶고 편안한 가정, 소속 및 사람. 네 번째가 인정 및 존경. 이게 사람들 굉장히, 그래서 자녀가 회사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회사를 못 다니겠다, 힘들다, 어머니 그만두면 안 된다, 인정.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해줄 건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밖에 없죠. 큰 자식한테 뭐 칭찬하기 인정, 격려. 인정과 존경. 그다음 사람들이 인간관계는 결국은 이해와 수용입니다. 이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 수용. 수용은 다른 말로 하면 존중, 존경해 주는 겁니다. 이해와 수용. 그 안에서 타협 조정 인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인간은 다 다른 존재예요. 같은 엄마에서 나와도 다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자녀를 길러봐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해와 수용 속에서 타협 인내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아 실현은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나와서 한 번뿐입니다. 이게 두 번이 없잖아요.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삶을 자기를 꽃을 활짝 피고 큰 열매를 한번 맺고 싶은 게 누구나 이거잖아요. 자아 실현입니다. 자아 실현.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게 이게 평생교육이고 평생학습입니다. 평생교육의 큰 의미는 첫째가 자아 실현하고 있어요. 자아 실현. 두 번째가 이제 고용 가능성 증대, 직업 능력 확충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해서 고용 가능성을 올려주는 게 평생교육. 세 번째가 사회통합입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이 인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삶을 그래서 여한없이 살았다는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실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다 만족시켰다. 자아 실현이 다 절정에 올라 있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참고 자료로 인도에서 발견한 아말라 카말라라는 두 소녀를 발견했는데요. 이 아말라라는 사람은 그 카말라라는 이름을 하면 아말라라는 금방 죽고 카말라라는 사람은 한 8년 정도 사는데 이게 인간이 늑대 속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인도가 14억 중국보다 더 많아졌다고 전에 늑대와 함께 살아서 이렇게 발견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발견했는데 그 하나는 이제 바로 죽고 나머지 하나는 8년 더 살아서 한 13세 죽었는데 언어가 30개 정도 언어가 또 그러니까 인간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바쁘다고 아이야 스킨십하고 그 어린아이 만 3세 이전에 영아기 때 자꾸 엄마하고 말을 배우게끔 스킨십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TV나 보고 자꾸 아이하고 소통 안 하면 이게 말을 못 해버립니다. 엄마. 그러면 돈 엄청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말 배우려면 그런 말 훈련을 하고 엄청 들어가고. 그래서 이 영유아 때는 특히 엄마가 직장 돈도 중요하지만 아이 그 성장 발달에 집중해줘야 됩니다. 말을 못 해버립니다. 이 아말라카말라 얘기에서 인간화라는 그 작업이 인간은 고등정신기능 창조적 인간인데요. 그만큼 이 영유아 때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발달 과정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관계 중요성을 해서 제가 이제 외국에서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은 돈이 많은 나라죠. 우리나라 GDP가 보통 세계 10에서 13위 속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가 세계 200개 나라에 한 10번째에서 13번째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한 12배 정도 국민 생산액이 많아요. 중국은 한 9배 정도 많고 8배, 일본은 우리보다 한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인구도 일본이 크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는 돈이 많으니까 생애발달, 인간발달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다. 발달심리학이라고 그럽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연구한 걸 보면요. 하버드대 조지 베일런트라는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가 연구 책임자 3명을 바꾸면서 72년간 사람을 추적조사해 봤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죽고 어떤 사람이 정말 신이 주신 하나님 주신 명을 그대로 잘 사는가 그걸 보니까 뭐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명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명을 끝까지 잘 살더라. 결론이 그렇습니다. 결론. 그 조지 바일런트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가. 근데 이분이 이제 연구팀에서 세계를 바꿔서 10년 전에 행복 7가지 조건이라는 책을 냈어요.
일곱 가지 조건을 제가 총 넣는 게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잘 써요. 근데 관계를 뭔 관계냐면 배우자 관계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47세 이혼하면은 굉장히 엉클어지는데 우리나라는 55세 정도 보더라고요. 이혼은 55세 이전에 이혼하면 엉클어진다. 그래서 배우자와 관계, 이번 자녀와 관계 너무 자녀 요새 아버지들 자녀가 대화를 하는데 아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분 많습니다. 자녀와 관계. 세 번째 이제 친구와 관계, 그다음에 친인척과 관계, 다섯 번째가 지역사회 연결 정도. 우리나라 복지 무슨 교육 다 신청주의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 안 돼요. 우리 학생들도 심리에 제가 평생교사 실습지도를 가면 한 2년 지난 다음에 왜 자격증 안 주냐? 본인이 신청해야 줘요. 뭐 신청해서 서류를 내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 돼. 그래서 이런 교육도 중산층이 훨씬 많이 받으러 많이 다닙니다. 중하층이나 서민계층, 어려운 계층은 교육 안 받으러 다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기법 수급자가 235만 명 정도예요.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뭐 교육급여 이런 걸 해줘요. 병원비도 1,000원만 내면 막 병원 여러 군데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급여, 생계급여 110만 원 미만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중산층 이상 잘 사는 사람도 막 수급자 되려고 해요. 왜냐면 임대주택 싸게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수급자가 235만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다음 이 수급자 밑에 차상위 계층이라 있고 사례관리자를 씁니다. 근데 이분 보면 그걸 들어가려고 되는데 안 되니까 사례관리를 그냥 그 동네에서 뭐 이렇게 뭐 기부자 있으면 그 사람들 뭐 갖다 주고 명절 때 뭐라 주는데요. 이분들을 보면은 이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라 있고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많아요. 많으니까 탈락을 안 하려고 이렇게 나무 주민증 갖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허드렛 일만 해. 본인이 탈락시켜요.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공부 학습에 전혀 이분들은 국가에서요 평생교육 바우처를 줍니다. 1년에 35만 원. 그때 잘하는 사람은 70만 원까지 공짜로 줍니다. 카드로 어디 가서 배우라고. 근데 안 써요.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배우 바우처 공짜로 줘도 70만 원, 30만 원 줘도 한 사람 그 제도도 모르고 제도 자체를 몰라요. 차상위 계층 수급자. 그 다음에 문화 바우처도 10만, 11만 원이나 줍니다. 어디 가서 영국도 모르고. 아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알아야 됩니다. 행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몰라서 모릅니다. 그런 거에 좀 이해가 부족해요. 근데 중산층은 그런 걸 잘 알잖아요. 어디 가서 그래서 중산층은 여기 고용노동부 가서 내일뱀 카드 300에서 500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기 부담금 한 15에서 40%서 뭐 이것도 배우고 자기 부담금 10에서 15 많으면 40% 냅니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맨날 배우러 다녀요. 그래서 300에서 500을 넣어주니까 중산층은 그래요. 근데 이게 어려운 계층일수록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에 빠져 있잖아요. 저성장 양극화,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하는 게 이게 국가사회 조세배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회도 1억을 보면 35%가 세금입니다. 3,500만이 빼가버립니다. 근데 막 전략해도 2,500만 원 내야 됩니다. 2천만 원 내야 됩니다. 1억만 보면 3억만 되면 45%, 49.5가 세금입니다. 절반 세금도 나가고 우리도 세금이 많습니다. 근데 북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거의 45% 세금 냅니다. 절반밖에. 그러니까 꾀병이 많아요. 직장이 나태. 근데 그런 나라는 또 1, 2인 가구가 70안 이상 돼요. 우리도 20년 1, 2인 가구가 75% 정도 된다고. 우리도 지금 1, 2인 가구 65% 수준에 와 있습니다. 1인 가구만 34%. 이게 인간이 개인화돼요. 사회가 풍요화돼서 개인화돼요. 근데 그런 나라는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대학 총장 월급이나 대학 총장실 청소하는 사람의 월급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장실은 직무급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져요. 그 나라에 보는 게 매주 로또 복권을 사는데요. 그다음 도박이 그렇게 많대요. 그다음 자살률도 높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려울 때 자살률이 없었잖아요. 제가 58년생인데요. 우리가 63년에 100달러였습니다. 100달러. 그게 85년에 10,000달러가 돼요. 100배 성장, 32년. 이런 역사는 세계 경제사에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고 전무후무해요. 압축 성장 기적, 한강 기적. 오늘날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정말 고생해서 일제말기에 태어나서 어린 유년 시절 해방,
전쟁, 춘공기, 자식교육 본인들을 노고는 하나도 못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받은 분도 노인들 80세 이상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평균 수급이 63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상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하위 70%한테 기초연금 뭐 32만 원 정도 주잖아요. 그걸 40만 원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요. OECD 37개국에서 43.9, 뭐 40, 절반이 노인이 빈곤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벌어요. 노인 빈곤이 그렇게. 자살률도 엄청 높아요. 최고 높아요. 세계에서. 자살률, 노인 자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자살이 버스 한 대분이 매일 자살합니다. 노인 말고 청년 자살이 또 높습니다. 버스 한 대 40명에서 43명이 매일 자살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 후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망, 마음 챙김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관계망, 마음 챙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외국 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구나 스스로 느껴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다들 힘들어해요. 제가 일본에 8월 달에 좀 갔다 왔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경기도 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엄청 갔어요. 10번도 더 갔어요.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환경, 복지 시스템, 뭐 의료, 위생 이런 걸 어떻게 하나 우리도 지금 갖다 바꿔서 쓰느냐고. 근데 지금 가니까 일본에 배울 것이 별로 없어요. 이제 우리하고 같거나 우리보다 못해요. 모든 것이 많아요. 사회 인프라가 우리보다 못하고 젊은이들이 정신이 무너져 버렸어요. 일본도 사토리 세대라고 아유 달관 세대야. 이제 돈 버는 거 하나 그냥 살지. 일본 젊은이들이 지금 이렇게 뭘 해보자는 의지가 없어요. 저희 같은 세대는 정말 초등학교 막 이부제 수업 오고 책가방 뭐 학교를 그냥 1시간 가까이 막 걸어서 논두럭 맞도록 하고 겨울에 그 검정 고무신 입고 발이 깨지고 그리고 얼음이 닿으라고 콩주머니에 넣고 도시락이 없어서 그냥 학교에서 옥수수 주고 그거 먹고 뭐 삼촌이 준 뭐 옷 그거 그냥 적당히 입고 뭐 옷 한 벌로 뭐 수영복 뭐 잠옷 뭐 외출복 다 하고 뭐 부모는 힘들고 부모가 초등학교 몇 번 다니고 한 번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한 번도 부모가 온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 농사 짓던 어머니 아버지 지금도 부모님 몸이 메이는데요. 그건 다 돌아가셨지만 그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왔어요. 정신력이 있어야 돼.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젊은 사람들이 정신력이 많이 약화되고 의지가 좀 떨어져요. 일본은 특히 더 우리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일본은 국가 예산에 약 30%를 부채를 냈어요. 근데 나라가 좀 돈이 엄청나게 빚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인 석학들은 일본 젊은이들 자꾸 외국 이민 가버리라고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부채가 1870조입니다.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전 정부에서 막 70년간 나라 부채가 600조 있는데 한 5년간 400조를 써버렸어요. 1000조가 국가부채가 이거만. 그 다음 자영업자 천재 한 사람당 3억 5천에 4억 빚을 갖고 자영업 정말 요새 사회가 자영업 한다면 많이 생각을 하고 빚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있고 올라가니까 옛날에 200만 원, 100만 원 냈는 게 200에서 400을 내니 돈 쓸 돈이 없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전세금도 1000조가 넘는데 우리나라 부채 바다에 떠 있어갖고 한국도 장기적으로 저성장, 무성장 기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크게 좋지를 않아요. 근데 일본처럼 저렇게 30년을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근 절반은 따라갈 거예요. 일본도 우리도 우리나라 저희도 중동 신도시에 지금 부천에 제가 45년 사는데요. 중동 신도시에 30년 가까이 사는데요. 이게 20년 후에 중동 신도시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동경도 도쿄도가 1800만인데요. 우리 부천 같은 위성 도시가 20%가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20년이면 이게 집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집도 정말 잘 선택해야 됩니다. 2050년 되면 일본은 대전 정도 집을 주면은 안 맡깁니다. 아들이 안 받는다. 일본은 금융실명제나 토지 실명제, 건축 실명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빚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못 받는데요. 아버지가 빚이 있으면 그 집한채 봐도 빚을 다 안. 일본은 그런다는 거예요. 금융실명제 우리가 와이스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게 전산화돼 있어서 다 알잖아요. 어디가 보험 얼마 들었는가 다 압니다. 일본은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일본도 동경도 주변에 위성도시가 20% 되니까 우리라고 그러지 않을까. 우리도 지금 작년에 24만 9천 명이 태어났대요. 저희 같은 세대가 90만 100만 태어난 세대입니다.
지금 50대 이상은 다 90만, 100만 세대, 100만 명, 인구가 4분의 1이에요. 0.7발, 가입 예상 한 분이 0.7면 서울은 0.5그래요. 특히 강남 같은 데 집 비싸잖아. 이런 데 갈수록 되게 그 사람들 행복해 보이죠. 근데 사회통계 이런 거 보면요. 강남이 거대한 정신병동 같더라.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정신과. 왜냐? 극심한 경쟁에 노출되니까 강남도 역삼역 주변 이게 앞에는 얼마나 큰 겁니다. 뒤에 한 부lok만 가면 아주 열악해요. 9천만 도 많이 못 오는 게 많아요. 다세대 빌라가 꼽적이 갖고 옆에 불은 다 손이 닿을 정도예요. 한 부lok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앞면만 뒷면은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강남 같은 게 불안, 우울증, 수면 장애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정신적으로 제일 많대요. 그 비율이 강력 많대요. 근데 우리 서울 시내에도요. 고덕고립 히키코모리라고 있습니다. 청년이 조사해 보니까 14만 명이 있대요. 나이가 20살, 30살, 40살 됐는데 아무도 안 나가 집에만 있어. 경제활동 아무것도 안 하고 저녁에 올빼미처럼 저녁에만 활동하고 낮에는 자고. 저희 아버지가 이러고 들어오면 아들이 소파에 누워있으면 그 아들 어떻게 해요? 근데 말도 함부로 보던데 혹시 못된 일 없겠네. 못된 일에서 큰일 스스로 삶을 어떻게 하고 함부로 말도 못해요. 제 주변에 교회를 제가 오래 다니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우리는 애들 셋이는 결혼도 하고 40살이 다 넘었는데 부모는 그래도 경제활동 한 번은 20살 때 1년 정도 사회생활로 한 번도 사회생활은 40이 넘었대요. 근데 말 조심하면 돼. 함부로 못 오면 큰 일저지게. 근데 부모가 죄인이에요. 한국 사회도 지금 전국적으로 한 54만 명이 히키코모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지금 이게 굉장히 요새 뭐 카메라가 좋고 해서 막 이게 여성들이 많이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와서 있고 다 자랑질을 엄청 해. 어디 가서 먹으면 싶고 이게 전부 다 좋게 사는 줄 알고 호텔만 가고 엄청 자랑이 좋은 음식집 그냥 나만 힘든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 힘들어요. 자랑질을 했어야 하니까 인스타그램 카카오야 막 어디 가서 놀고 맨날 하와이 가고 어디 유럽 가서 지금 안 그래요. 한국 사람 힘들어요 다. 이 지독한 경제 생활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이 경쟁 지독한 경쟁 사회예요 한국 사회. 이 경쟁을 룰을 좀 완충시켜야 되는데 이게 산업화라는 큰 열차를 타면서 여기까지 온 건 좋아했는데 이 후속을 잘 못 아직 국가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그런 걸 좀 덜 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성장해서 잘 뭐 좋은 집 살고 이런 것들만 정신적 그런 안정, 마음의 평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종교인들이 말이 안 들어가요 시민들. 오직 재테크 저희 이런 강의 별로 오면 돈 얘기해야 됩니다. 금융 제도 경제학사 금융학부에서 돈 채권 금융 이런 걸 잘 알거든요. 제가 학부를 경제하고 있습니다. 석박사만 교육학 박사인데요. 근데 이게 그래서 부동산 얘기도 뭐 이렇게 우리나라 일자리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강남, 테헤란, 강남구청 테헤란들이 최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야 여성들도 거기 가서 운동을 집에서 안 하고 거기 가서 합니다. 왜냐? 그래야 좋은 총각들 만나지. 기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서울시청 광화문 일자리 제일 많고 세 번째가 여의도 이제 여기 영등포 세 번째. 그러니까 강남구청, 서울시청, 영등포구청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벨트 안에 있으면 한국의 최고 노린자리. 이 안에 살면 자전방이라는 거 다 지키죠. 거기 30분 안에 가야만 이제 경제활동하고 앞으로 괜찮아요. 특히 한국은 강남, 판교, 그 다음에 용인, 뭐 화성 이렇게 디지털 반도체가 ICT가 연결되잖아요. 한국은 반도체가 수출 20% 국내 첨단산업의 8% 장애인데 반도체고 이게 우리나라 경기 어려운 반도체가 중국이 수입을 안 해주고 2가 이제 조선 아니 자동차, 3이 이제 조선, 4가 주택건설 이런 식의 산업이. 그러니까 반도체 전자 있는 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천이 문제가 앞으로 되는 게 이 지도자들이 산업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인구가 전국 지자체가 226개입니다. 226개. 가장 인구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이거 88만 갔다 지금 76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버렸어요. 부천이 문제예요. 인구가 준다는 건 큰 문제거든요. 제가 전라북도 정읍 출신이고 전주에서 고등학교 들어서 77년 가을에 부천에 올라와서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부천에서 아이들 다 키우고 살았는데 부천 사람으로 지금까지 사는데 45년.
이게 저희가 노예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주역 얘기를 잠깐 하면요. 중국 주역은 3,000년 전에 나오는 겁니다. 사주팔자 관상 보잖아요. 근데 주역이 이런 나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주역 동양적 학문에 지금 제가 발달심리학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역에서는 또 동양적 인간과는 좀 다릅니다. 동양에서는 거기서는 1000명을 가르쳐야 된대요. 1000명. 하늘주의 명예예요. 하늘이 준 명. 우리나라 조선왕조 임금이 27명이에요. 태조부터 마지막 순종까지 27인데 평균 수명이 47이에요. 47. 근데 보통 사람은 35 살았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영조대왕 83세, 제위가 52년. 정말 오래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세종대왕이 56세, 제위가 32년. 그 다음에 태종이 56세, 세종대왕이 54세입니다. 54세, 제위가 32년. 태종이 56세, 제위가 18년. 정종 같은 정조 우리나라 임금 두 번째 자리는 정조가 49세, 제위가 24년. 이렇게 보면 그 1000명이 있어요. 왕이라는 자리. 그다음에 정말 매미가 이제 다 우리 것처럼 일주일에서 열흘 산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고양이 강아지가 15년, 사자호랑이가 한 20년, 이렇게 코끼리가 한 60년 이렇게 하늘이 딱 명을 정해진 1000명. 그다음 시대 이제 시대운을 잘 타는 시대운. 이건 회장 같은 경우는 72세 식물인간인데 79세 7년간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신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 부자잖아요. 근데도 7년간 식물인간에 딱 가셨죠. 이게 시대운은 정말 잘 탔죠. 반도체가 이렇게 국가 안보 재산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소니가 우리나라 이렇게 반도체 안 채웠습니다. 근데 일본의 전자에서 6개 합해도 삼성을 못 따라가야죠. 전자고 삼성이 다 쓸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삼성 시가총액이 450조에서 500조입니다. 근데 세계 최고 부자였던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애플 상업자. 우리나라 핸드폰은 지금 5장육 중에 하나죠. 이거 없으면 산을 끌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구글에 들어가 보면요, 이게 본인 내가 여기 와서 오늘 몇 시간 머무는 거 이게 다 동선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요새 가서 거짓말하면 금방 들어요. 핸드폰을 안 보고 다니는데 이 핸드폰 구글 쓰면요 모든 동선이 파악됩니다. 만약에 내가 전철을 잘못 타서 한번 갔다 오면 그까지 다 움직이는 시간대별로 다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구글 한번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수사 정보 해가지고 이렇게 통신 움직이는 거 통신에서 받으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사고 먹고 이런 거 다 나오고. 그래서 요새 수사가 편해요. 경찰을 막 강하게 안 해도 인권 수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너무 이게 다 기록되어 버립니다. 근데 그걸 창업한 스티브 잡스라고 있습니다. 이분 56세의 삶이 췌장암으로 끝나요. 죽을 때 마지막 하고 죽을 때 돈이 그렇게 많고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이 동네에서 맥킨토시 컴퓨터를 만들 때 건달 동네 형들하고 같이 아버지 차고에서 만드는데 그 동네 형은 평생 먹을 돈 못 쓰고 먹을 돈을 벌었대요. 같이 창업해서 좀 거들어 줬겠죠. 스티브 잡스는 천재 중에 천재죠. 근데 그분도 사생아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요. 양부모가 데려다가 키우고 어찌 교자했던가 스트레스 많이 면 양변기에 발을 집어넣고 아버지 어머니 침시대에 엿듣다가 걸려서 막 죽게 맞기도 하고 그게 아주 교자했나 봐요. 이거 스티브 잡스라는 이 걸출한 세계 최고의 문명사를 한번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이분도 보면 시대운은 잘 탔는데 1000명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이 거주지, 풍수, 중국은 풍수라고 해요. 너무 중요하다. 이게 내가 살아보니까 거주지가 말년에 자기 총재산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정읍에 살면 30개 아파트 1억도 안 갑니다. 정읍시. 그리고 인구가 저 살 때 26만인데 10만. 근데 그것도 10만인데 노인 인구가 30. 전라북도 시내 모든 인구가 노인 인구가 27에서 37까지 있어요. 시골에 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구도 절반. 그런데 전주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전주도 시내 아파트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5억도 덜 가야 되는 거나. 근데 부천에 오면 이게 달라지고 여기 목동에 오면 7억, 20억씩 하고. 이 거주지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정책과 관련
이제 인천도 지역도 쇠퇴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신포동 동인천이었어요. 거기 가면 최고였어요. 그 다음에 주안 구월동 시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완전히 송도입니다. 인천구장은 다 송도에 갔어요. 송도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가 삼성 바이오로지, 셀트린, 바이오 산업 거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 있는 데가 자식들이 살아야 돼요. 중소기업이 프로디지털공단, 가산디지털 이런 데 가보면 사람이 몰려나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주변 집값은 별로 그냥 광명이 집값이 부천보다 훨씬 셉니다. 근데도 그렇게 별로 녹록지 않아요. 근데 부천이 지금 그렇게 이런 거주지로서는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천 두 번째가 이제 이 교육정책 잘못하고 엄마들이 공부 잘하는 엄마들이 부천에 안 살라고 해요.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광명으로 갔다가 집값 조금 싸니까 목동으로 갔다가 강남으로 가든지 아니면 바로 되면 강남으로 가든지 바로 좀 되면 여의도로 목동으로 가버립니다. 애들 교육 때. 왜냐면 엄마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해요. 부천여고, 부천고 이런 게 옛날에 좋았는데 이제는 좋은 대학을 못 가요. 평준화되고. 그러니까 한 1년에 500에서 한 700명 매년 엄마들이 남편 설득이 당신 이제 힘들더라 이렇게 가자 애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택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요. 원미동 이를 보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요. 노후주택. 이게 돈 같은 돈면 시흥 돈 싸잖아요. 김포 싸잖아요. 청라 가버리죠. 정말 지역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거주지. 그래서 제가 보면 판교에 30분 안에 갈 때 살아라 막 그런 거. 우리나라 판교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판교를 제2판교 주장하는 데가 30개도 넘습니다. 근데 판교 그 성공할 확률이 2~3개도 안 된대요. 판교 그거 1억씩 받는 그런 데가 있으니까 집값이 소득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요새 용인시에다가 삼성에서 300조를 붓는다는 거예요. 용인시 용인시 무슨 데가 이동욱하고 300조 초인구 이동욱 300조 어마어마 국가유산은 절반을 SK반도체가 초인구 원산면에다 한 4~50조 붓는다. 그러니까 거기가 막 집값 올라간다 막 벌써부터. 근데 그 반도체 공장 생기려면 앞으로 10년 넘게 걸립니다. 근데도 벌써부터. 그런데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런 데 가서 자꾸 도시하고 같이 커야 됩니다. 사람. 도시. 그게 거주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말년에 관련돼 있어요. 젊은 때는 몰라요. 네 번째가 적선 나눔 배품 자원봉사. 아까 우리 그 봉사하는 거지. 정년퇴직으로 봉사의 행복자입니다. 적선 나눔 배품 봉사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화시는 아무 상관없어요. 전쟁이 났다는 국가 위기감은 그 머슴이 제일 먼저 주인을 고발하고 죽이고. 우리 전라도 가면 곡성에 운저루라고 있습니다. 남한 3대 명당 중에 하나예요. 그 유씨 집안인데 그 집안의 아들이 그 집이 이렇게 6.25 때도 지금도 문화재로서 요금받는데요. 그게 보존된 게 그 집 아들, 그 마름의 아들이 인민군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집 마름. 그러니까 유씨 집안에서 마름, 머슴의 대장을 마름이라고 하잖아요. 머슴을 관리하는 마름의 아들이 인민군 대장으로 와서 아버지한테 맨날 들을 거 아니에요. 너희 주인이 이렇게 또 주워서 가르치고 먹고 굶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들었는데 그 주인을 죽이겠어. 집을 불태우겠어. 안 죽이고 못 태우고 몰래 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앞에 그 근동에 사만에서 아는 사람들이 굶지는 않게 타 있는 게라 쥐지를 놓고 배고픔 가서 퍼가라고 이렇게 한식 규정에 사람 안 되는다 해서 고을 사람들을 굶지 않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배품 나눔 이런 게 유기시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기시 국가 별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1392년 7월 17일 날 조선이 열어요. 이성계가. 그래서 1910년 8월 10일 나라가 일본한테 뺏겨버려요. 강점기 들어서 518년간 유지하면서 4대부라는 양관이 형성돼요. 왕, 4대부 양반, 중인, 천민. 근데 한때는 천민이 인구의 40%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민은 뭐 이런 부담이 없거든. 이게 유랑하고 엉망되니까 이걸 이제 많이 해서 이게 1894년에 가부경장 가부계획 때 겨우 그 신분제를 폐지하고 과거제 폐지하고 과부도 제각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130년 전에는 이미 신분사회였어요.
절대 양반이 안 되고. 근데 지금은 반도 신분사회가 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따라갈 수 없게 양극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도 그 양극화 해결을 엄청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돼요. 사회가 뒤집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번째가 그 적선남은 나머지가 이제 학습 공부입니다. 공부, 학습, 교육. 이게 20%씩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된 사람이 중국에서 주역에서 얘기하는 것은 1000명을 잘 의지하더라, 잘 살더라. 근데 이 교육학에서 학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중인 경험, 훈련, 연습, 수련을 통해서 정신상의 행동상의 변화를 일으킨 상태나 과정을 학습이라고 흔히 정의하는 변화예요. 변화. 없는 대로 살지 뭐. 지 경험, 다양한 경험을 이게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우리가 웰당이잖아요. 죽을 때 후회하는 건 내가 아니면 왜 나는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내 원하는 삶 이게 우리 앞에 플란스의 실존주의자를 장폴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이 실존은 되게 실존 문제는 종교인들의 실존적 그런 진행이 높아요. 내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 실존적. 근데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지옥을 경험한다. 왜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남을 너무 의식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저랑 같이 하면 아주 친한 사람 몇 명 외에는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못 만난대요. 근데 우리는 만나요. 그런 게 관계성이 그다음 그런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그런 남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습니다. 시선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는 걱정만 하고 살았지 그런 말을 많이. 세계 걱정 100가지 하면 4가지만 일어나는데 96 안 일어나는데 걱정 당겨서 하거나 미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생각하지. 걱정만 해. 그 다음에 왜 나는 이렇게 가족과 좀 더 자식들과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낼 거. 왜 이렇게 그런 회화를 많이 했냐. 내가 왜 돈을 더 버니, 내가 돈 더 열심히 하지 이런 말은 하는 사람 하나도 없대. 가족과 자식들과 부인과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가족과의 관계.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더 여행을 좀 많이 해볼 걸. 세상이 많은 것들을 좀 볼 걸. 여행을 좀 더 해볼 걸. 그런 후회를 대충 그런 것이 공통적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학습은 변화하겠습니다. 학습은 변화하려면 성찰해야 됩니다. 자기를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는 학습입니다. 변화하려면 성찰과 학습을 두 축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찰 깊이 들여 나라는 사람 나는 어떤 존재 내 성격은 어떻고 내 신체는 어떻고 내 지적 능력 내 가정 배경은 어떻고 나의 사회적 주의적 경제적인 어떻고 우리 집안 배경은 어떻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건가 자기를 잘 그래서 자기에 맞는 삶을 길을 택해 가야죠. 두 번째 학습 공부입니다. 이 공부를 게을리하면 지금같이 변화하는 사회는 뒤처져 버립니다. 지금은 디지털 사회예요. 앞으로 2027년만 되면요 서울의 자율주행차 인간의 개입 없는 차가 시범 운행됩니다. 그리고 아바타가 메타버스라고 해서 3차원의 가상공간 가상현실이 생기면서 누구나 우리가 카톡 하는 만들었지 자기 아바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공간 사이버 공간이 엄청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기성세대들은 사업 잘 못합니다. 그런 걸 잘 못 따라오죠. 새로운 시대에 아주 초디지털 사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대비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초디지털 사회, 초연결 사회, 초지능 사회가 돼요. 그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농업혁명, 산업혁명에서 전기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3차가 이제 2차가 산업혁명, 3차가 이제 이 전기혁명이잖아요. GE라는 엘렉트리시티, 에디슨이 만든 전기. 이제 4차 혁명이 이제 1차가 전반기가 이제 PC 인터넷 시대에 대한 후반기는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콘텐츠 시대로 깊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 더 뛰어넘을 사회가 우리 앞에 와 기다리고 있죠. 이런 변화 시대에 학습 공부를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해? 어디다 써? 아닙니다. 끊임없이 재교육, 재학습 받은 평생교육이란 재교육, 재학습입니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삶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들이 자동차인데 옛날에 자동차 부품이 3만 개래요. 근데 지금 전기차 나오면 한 2만 개로 지금 전국의 카센터가 10년 안에 거의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옛날에 카센터 그런 거 친구들 그 내연기관 해갈 때 고치는 기술이 지금 배터리 완전 이런 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이런 차를 많은 재교육 받아서 빨리 적응을 해야 직업을 하고 먹고 살죠. 변화 시대는 학습을 게을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천명을 잘 태야 되고, 그다음에 시운, 천명과 시운을 합해서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을 잘하는 아무로파티라고 그러죠. 문명에서 천명과 시운을 합해서 문명이라고. 세 번째가 거주지풍수. 네 번째가 이게 적선 나눔 배품 자원봉사. 그러니까 나만 알고 내 자식 내 아파트 내 아들만 알지 말고 내 이웃이 아픈가 힘든가 어려운가를 좀 따뜻한 마음으로 봐줘야 됩니다.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현대 시대는 인재 분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안 뽑는데요. 앞으로 인재가 지금은 재승덕박은 머리 좋고 비상한 아이들은 40대 이하들이 앞으로 갈수록 재승덕박은 인재가 필요가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너무 정밀하대요. 디지털이 너무 잘합니다. 제가 여기다 인공지능 하나 까고 있는데 오늘 처음에 강의하려면 어떻게 해오면 한 A1장 그냥 쭉 뜹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려면 성경 구절을 여기서 하나 말씀해 주시면 쫙 뜹니다. 인공지능 이 챗GPT 컴퓨터도 깔아주면 말하면 쭉쭉 떠요. 그런데 앞으로 인공지능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천질병원에 인공지능 의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 큰 환자가 오면 어려운 환자가 오면 의사들이 여럿이 모여서 이 치료 방향을 논하는데요. 근데 의사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인공지능 의사가 원하는 방향하고 틀리게 나올 때가 있대요. 그러면 환자들 인공지능 쪽을 더 많이 선택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세계에서 나온 검증된 뉴스 논문이 바로바로 탑재된대요. 신기술이.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야 된대요. 그 신기술을 습득하려고. 그래서 이런 의사도 앞으로 정말 이 세상이 너무 빨리 가고 지금 대법원 판사 하면은 도장값을 2천만 원 받는다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이 대법원에 오면은 다 기각시켜버리네요. 대법관 출신이 도장을 찍어야 기각을 안 당한다는구나. 2천만 원의 도장값. 근데 이 대법관 출신도 이제는 지금은 그거 분석이 이런 범죄의 구형 유형이 쫙 나오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늘고 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판례를 다 분석해서 다 뽑아줘 버립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은 지금 저기 판사가 그런데요. 나홀로 서서 온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그 똑똑이 다 알아요. 이게 변호인이 있으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 나홀로 서서 오면 아주 겁난대요. 판사가. 너무 잘 그런 거 해야 그만큼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니까 공부 학습을 좀 게을리하면 앞으로 교육이 이제는 학교 중심 교육 체제에 있어요. 대학 졸업장을 평생 우려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3년원이에요. 3년. 그러니까 재교육, 재학습이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 몇몇 하다가 발달식 내용을 좀 더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정보교환하고 개성을 표출되면서 갈등체를 잘 할 수 있게끔 정보교환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관계 1차적 관계, 2차적 관계 요새 뭐 혈연관계, 지연관계는 많이 악화되는데 학연은 굉장히 강화되고요. 혈연관계 많이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웅중종치네. 지연관계도 좀 많이 악화됩니다. 학연은 많이 선택자의 의사로 형성되는 관계, 직장 동료,
직장이 퇴직하면 90%가 인간과에 끊어져 버린다네요. 10% 정도만 살아있어요. 친구, 친목단지. 이게 제가 일본에 관계할 때요. 일본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내 노년을 누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는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전화를 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어딘가? 내 옆에 누가 노년을 누가 하냐? 그런 사람을 꼭 만들면 하거든요. 관계죠. 그러니까 두 개래요. 노년 준비가 하나는 경제적 준비해야죠. 그냥 70 넘어서 돈 못 벌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관계적 준비를 꼭 해야 된대요. 자식들 다 뭐 미국 살고 호주 살고 또 제주 살고 이웃 내 손을 잡아주고 내가 힘들 때 말이라 들을 사람 내 뭐 얘기를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적 준비가 두 가지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상호관계, 그리고 평등한 관계, 연인관계, 부부관계. 그 다음에 우호관계, 적대적 관계. 이 일생에서 뭐 장글의 그 비정규직의 그런 걸 봤죠, 드라마로. 근데 이 인간관계는 우호적 관계도 중요한데 제가 보면은 이 적대적 관계, 적을 안 만드는 게 한국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면서 그놈 나쁜 놈, 누구 나쁜 놈 막 보고 다니면 배치기 하는 거예요. 적을 안 만드는 게 한국 사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잘은 못 지내도 그 친구가 이제 적대감으로 안 생기는 마음을 잡아놔야 돼요. 안 만나면 그만이 하지 말고 적대감은 아니고. 그다음에 애정중심적 관계, 업무중심적 관계. 애정중심, 부부관계, 집안 가족관계. 그다음에 가업관계. 직장에서는 뭐 가업지향적이잖아요. 직장에서 전문이니까. 그다음에 공의적 인간관계, 교환적 인간관계, 친교하고 거래적 합리적인 거니까 자신의 이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 현대 사람은 지금 우리도 여전히 스스로 정체성이 끊임없이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특히 젊어서 0세에서 25세까지는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야 삶의 방향을 잘 잡아요. 삶의 방향이라는 목표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는가? 나는 누구? 근데 왜냐면 제가 이 정서적 능력이 좋으면 사람 관계, 말을 잘하면 말로 먹고 사는. 그다음에 몸이 좀 허약하면은 건설 같은 데 가면 안 됩니다. 외국 가서 소장해야지. 지방 관련해서 소장해야지. 거친 언어 써야지.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들한테 김씨 이리 와! 막 그래야 되는데 마음은 못 옵니다. 상처받아서. 강단이 있거나 건강하지 않은 건설관 쪽에는 안 맞는 거죠. 힘들어요. 마음이 많이 부하가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내 가족이 어떤 존재일까? 학교 직장에서 어떤 존재일까?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 특히 젊었을 때 요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방향을 잘 잡는. 그 다음에 이제 25세, 75세까지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끌고 가야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색깔로 내 생을 색채우지? 그 다음에 75세 넘어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자기 나의 정체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에릭 에리슨 심리학자 나의 정체성 많이 얘기해요. 자기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자 자기에 대한 자기 나 자신을 행동의 주체로 보고 판단하는 거. 자기의 중요성. 자아존중의 기초가 되면 자기가 중요냐 그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내가 최고다. 내가 멋지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최고지. 내가 잘한다. 멋져. 훌륭해. 막 스스로라 도대해서 위축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이 너무나 사람을 위축되게 하는 게 많습니다. 아니 TV 보면 너무 좋은 집에서 그렇게 잘 살고 저 재벌들은 맨날 저러고만 사나 안 그렇습니다. 조양호 회장 71세에 삶이 끝나요. 그 돈만은 줘요. LG 구본부 회장 73세에 삶이 끝나요. 화장해죠. 화장이더라고. 그만큼 재벌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이건 회장이 그랬잖아요. 뭐 투자하려면 몇 년을 잠을 못 자는데 이걸 잘못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차이가 도장을 틀려야 하잖아요. 재벌들이 그렇습니다. 돈이 적으면 적은 걱정은 돈 많으면 또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많은 걱정. 세계 경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소시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물가 때문에 그러지 큰 걱정 안 하는데
돈 있으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고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합작해서 지금 유가가 95불 갔네. 이거 물가 올라가네. 물가 올라가면 금리 올라가네. 내 이자 올라가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구도 모르냐. 하느님만 하는 일이에요. 주식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가면 하느님이나 알지 누가 알아요. 그거 알면 뭔 고생하겠어요. 그런 걱정, 큰 걱정, 작은 걱정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어떤 상황일 때 가장 행복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네? 어떨 때 가장 행복하셨어요? 내가 어떨 때 제가 학교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그러고 저 가장 힘들고 정말 죽고 싶고 내일이 삶이 끝나고 그냥 해가 안 떠버리는 순간 어느 순간 그러고 그런 일이 있는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어느 순간이에요?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우리 장정길 우리 장로님하고 가장 앞뒤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또 우리 한 여사님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저는 아이가 자기 일에 만족하면서 행복했을 때 그때가 좋았습니다. 자꾸 이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고 힘들고 어두운 건 자꾸 안 좋던 추억은 잊어버린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긍정심리학의 대가인데요. 이렇게 좋은 것만 찾고 해야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 많이 하면 스스로 우울해져요. 힘들어져요. 이 긍정심리학 대가 마틴 셀리그만이 있는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봐라. 적극적으로 봐라. 좋게 봐라. 세상을 따뜻하게 봐라. 그 다음에 여러분 친밀한 인간관계를 해망사하고 어떤 친밀한 인간관계 몇 분이나 되세요? 한 5분 확실하신가요? 5분만 확실해도 정말 3분만 확실해도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전화 한 통화 차 한 잔 마시자고 할 사람 내 고충을 좀 털어놓을 사람 내 마음을 좀 풀어놓을 사람 그런 사람 친밀한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거 여기 할 때 핵심입니다. 어떤 것까지 핵심입니다. 친밀한 인간관계. 네. 상호 긍정할 수 있는 수용적 분위기. 수용을 다른 말은 존중, 존경이죠. 충분하게 성장하는 도움, 성장하는. 이 레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2세의 중인데요. 이 사람은 35세 결혼을 해요. 아내가 19살, 자녀를 11명을 둬서 4명이 죽어요. 근데 부부간에 지독하게 싸워요 맨날. 이거는 톨스토이는 영주의 아들이라고 재산이 많아. 철학자고 작가예요. 근데 농민들한테 좀 땅도 나눠주고 그래서 근데 아내는 이 자식들 많으니까 살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싸워. 그래서 객사예요.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가 한 말 중에 저는 생각나는 게 이승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일치와 융합이다 이 말이에요. 일치와 융합. 이승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일치와 융합이다. 우리말로 하면 소통과 공감이다. 소통은 대화, 공감은 레포르라이었고 상대의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내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아는 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들어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옆 사람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 즐거워해주고 이런 공감. 그 다음에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 갈등 직면 해결하기. 견해 차이나 갈등은 불가피하죠. 존중한 마음으로 견해 차이나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건설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회피하지 말고 이제 갈등, 견해 차이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걸 그냥 회피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상호 함께 변화하기. 상대방 변화를 의도적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돌아가는 이 발설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면 그 의욕에 따라 좋겠다 직접적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변화할 때 친밀한 인간관계입니다. 요구를 받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변화를 갈등, 함께 변화하는 것. 상호 의존하는 것,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만드는 것. 힘든 짐을 혼자만 감당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정서의 관계에 피한다. 상대방이 자신을 감정 솔직하게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다.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 네 번째 상호 성장을 촉진한다. 제가 이
이 톨스토이가 뭐 최고의 작가인데 이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을 성장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 모든 책에서 성장하는 인간과 성장이 못하는 인간을 대비시켜 썼었는데 교육에서 성장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 왜 사냐? 어떻게 살 것인가? 성장합니다. 왜 성장이 중요하냐? 성장 그 자체가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자체가 기쁨이고 만족이 행복이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장하는 인간. 그러니까 등산에서 이렇게 뒤에 조금만 받쳐주면 가볍게 가는 것처럼 성장하는 인간은 그 자체가 만족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주더라. 성장하는 인간. 성장하는 인간. 교육학에서는 이 성장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을 성장 발전하고 싶은데 부부관계도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신 가만히 있어 하지만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셔. 변화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뭐 하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해보시라고 괜찮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이 나이 그 나이 해서 뭐해 그러냐고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직무행방 현상한테 필요한 기술을 좋아하기. 사람은 좋아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정보 수집, 상대방을 이해, 상대방 호감을 전달. 되게 말을 대화할 때 그런다면 내가 1분 말하고 2분 리액션 반응해주고 3분 끄덕끄덕 공감해주고 막 상대방을 쳐다보고 그래 맞아 좋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1분 본인이 말하고 2분 리액션 반응해줘. 오 좋아 멋져 훌륭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리액션 반응해주면 좋아하잖아요. 상대가 말할 때. 세 번째 눈 맞춰주는 이지산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 선보러 갈 때 막 자기 말하는 거 상대가 말할 수 있게 그럼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애프터가 오는데 자기 말만 계속 오면 그냥 끝나버리죠. 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서울에 무슨 평생교육 면접관을 했는데 문 열고 들어올 때 딱 몇 초만 굉장히 들어와서 인사 딱 하고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으세요. 자기소개여서 근데 그걸 씩씩 힘이 빠져 있거나 눈빛이 죽어 있거나 운동화 신고 슬리퍼 신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옷이 깨끗하고 단정하지 못하거나 맨 얼굴로 그래서 되게 면접 점수에 인성, 태도, 조직적 이렇게 40점이 꼭 들어갑니다. 눈 열고 딱 들어오면 이렇게 표시가 금방 멀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표시가 딱 되고 첫인상 굉장히 중요하죠. 호감 마음, 감정이라는 행동을 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짝사랑 그런 거죠.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표현할 거야. 요새는 표현 시대죠. 표현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너무 급하게 표현하면 단계적으로 너무 빨리 가면 오버해버리잖아요. 그렇죠? 호감 말로 요새는 표현 시대입니다. 옛날 우리는 저희 세대만 해도 밥상머리에서 말하면 아버지 혼내잖아요. 밥이나 먹지 뭘 말. 요새는 그러지 않잖아요. 말하는 문화입니다. 미국 문화가 많이 들어서 미국 사람들을 말을 하면 이해가 부족하거나 모르거나 무능하거나 관심이 없는 걸 안답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침묵이 금이잖아요. 미국 문화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공통관심사 질문이나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 표현. 이제 상대가 관심을 갖는 분야를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내 관심, 상대 관심이 맞춰야 돼. 상대 관심. 칭찬과 감사.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린 사람은 칭찬이 맞으면 되게 나이 많으면 격려해 주는 거. 훌륭하십니다. 멋집니다. 대단하십니다. 좋게 보이세요.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덕담이에요. 호감은 부드럽게 정화된 표현. 좀 안 좋은 말도 이렇게 좀 싸서 얘기를 해야지. 직설적으로 기분이 마음 상하잖아요. 적절한 스킨십. 요새 뭐 스킨십 좋아하시면 적절하게 스킨십 무슨 주의를 하게 하는데 스킨십. 함께하게, 함께 일상을 사소한 것들을 함께하게. 사람들은 함께 편안한 시간을 친밀한 관계. 이게 정말 함께하는 사람, 노년에 함께하는 친구, 함께하는 지인 꼭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고, 옛날 젊었을 때 회사 다닌 사람들은 이제 다 관계가 끊어져 있고, 노년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인, 친구를 잘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상대방 관심 가지고 자주 연락한다. 자주 연락하고 자연스럽게 소확행이라고 소소한 시간을 공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마음을 보여주기, 내 마음 친밀한 관계에서는 상대가 알 수 있게끔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려고 그러랍니다. 전달. 이 교육은요, 저희 교육 방법이 교육공학이라는 그런 학문인데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전달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말하면 뭐예요? 전달.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교육 방법 공학이거든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교육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전달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강의자입니다. 경청하게 상대 말을 잘 들어요.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실 때 이건 회장한테 딱 두 가지만, 한 가지 경청이라는 액자를 하나 쓰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라. 그래서 이건 회장은 경청이라는 그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경청, 잘 들어라. 경청 쓰기, 경청. 상대방의 자세를 보통 15도로 기울여야지. 어디 가서 어려운 사람 있는데 이렇게 버티고 앉으면 안 되죠. 그렇게. 옛날에 적절한 표정은 다는 거. 대사는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말도 잘하세요. 좋은 경험 쌓으셨네요. 눈 수시고 눈 맞추고 몸으로 반응하고 최고다. 이걸 또 영어하면 한국 사람이 너무 촉답고를 가볍게 보는데 조금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 목사가 몇천 명 목사님이 성도 이렇게 오면 목사님 지금 해야 중심으로 참고해야 돼요. 공감하기, 특히 상대 아픔과 어려운 내 아픔을 합니다. 다른 사람 그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보는 거죠. 공정, 공감, 인정. 상대와 보조 맞추기. 하는 것이 다르고 우연 고성을 가지고 있다. 다 사람도 사과 좋아하는 사람, 바나나 좋아하는 사람, 오렌지 좋아하는 사람 틀리잖아요. 친밀한 관계라는 사람은 상대가 어떤 조건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좀 존중해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다 좋아, 친구는 다 좋은데 그거가 좀 문제가 있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못 고쳐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줘요. 아이 50년, 60년, 70년 그대로 사는데 어떻게 당신은 다 좋은데 그것만 모르고 좋아. 그건 죽으라는 얘기죠. 인정해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 돼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피해를 하면 인정해줘야 돼요. 그대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간에 넓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바람직관계를 맺고 있나요? 인간관계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의 좋은 사람의 특징은 나쁜 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은 제가 아까 그 도시발전기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행복 일본의 조건에 전체 그 결론은 좋은 관계가 잘 살더라. 명언. 근데 그게 한 7가지로 하면 첫째는 고난에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고통에 대응하는 태도. 사람은 누구나 고통스러워요. 고난을 어떻게 대할 건가? 고통, 고난,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그 어떤 고통을 긍정적으로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무너져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 저는 어디가 사람 볼 때 인성과 태도를 보는 거예요. 인성과 태도, 그 다음에 실행 능력이나 세 가지. 인성, 태도, 실행 능력. 말만 말뿐인가 아니면 실행 수단을 갖고 있는 거. 근데 그 첫째가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7가지. 강론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가 결혼 생활 안정성. 세 번째가 지속가능 학습을 잘하는 사람이 삶을 잘 쓸 거더라. 요새는 건강기능식품도 많고 몸 관리 잘하는 요새 대상포진만 많더라고요. 대상포진 미리미리 예방주사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렴독감 같은 것도 한 2번 맞고 정부에서 65세 되면 딴 거 맞을 때는 비싼 그거 하나 맞아야 됩니다. 한 5년 지나고. 세 번째가 지속가능 학습이 너무 중요해요. 네 번째부터 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금연. 한 평생 30년 이상 담배 피면 한 7년 이상은 수명이 단축됩니다. 금연. 그 다음에 금주. 요새는 술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알코올도 7발암 물질에 들어간다고. 인간관계에서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자제해야 하고. 금주, 금연, 그 다음 운동. 매일 한 6,000보 이상 30분 이상 그 다음에 체중. 미국 가면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막 병원 체중은 적정한 체중만 있는 것이
자기 명을 신이 하나님 주신 명을 끝까지 잘 보존하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오래 살더라. 그 사례로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 이분은 삼중장애인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88세까지 살아요. 88세까지.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보느냐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보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88세까지 살아요. 88세. 내 삶은 행복하지 않는 순간이 한 번도 없다. 늘 행복했다고. 근데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죽을 때 52세로 황제로 죽는데요. 유배에서 죽는데 52세 삶이 끝납니다. 죽을 때 내 삶은 행복한 성분이 채 일주일도 안 되었다. 일주일도 되지 못했다. 황제였지만 일주일 유배돼서 눈코풀 들어올 일도 없구나. 내 삶에 행복한 성분이 채 일주일도 안 됐다. 이게 삼중자에게는 헬렌케랑 88세까지 살면서 내 삶은 늘 행복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다는 게 삶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삶은 방법은 다 틀린데요.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것은 각자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잘 살더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10분 오버돼 버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